대감마님, 소녀는 훔치지 않았습니다. 도련님께서는 분명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연실이 두 무릎을 꿇고 이복 오라비 태성을 가리켰습니다. 아닙니다. 아버님, 저 천한 것이 제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내 인연! 어디 감히 천한 천년의 딸 따위가 내 아들을 모함하느냐! 정실 부인인 한씨가 거들자 경무는 핏줄인 딸을 외면했지요. 도둑질이라니 듣기 싫다. 당장 이 집에서 썩 나가거라. 연실은 첩의 딸이라는 이유로 도둑 누명을 쓰고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한 사내를 구하면서 그녀의 운명이 뒤집히기 시작했는데요. 대체 그 사내는 누구였을까요? 조선 야담꾼을 찾아주신 어르신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동이 트기도 전 하늘이 푸른 빛으로 어둠에 잠겨 있을 때부터 유가자문의 하루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남한강 물안개가 채 거치지 않은 그 시각, 마당 한켠 잠실 앞에서 집신 발소리를 죽여가며 움직이는 그림자가 하나 있었으니 바로 이 집의 서녀 유연실이었지요. 17 나이답지 않게 야윈 어깨에 낡은 무명 저고리를 걸친 그녀는 댕기머리 끝을 단단히 여민 채 누에를 치는 잠실 문고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사실 이 새벽 순찰은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연실이 9살 되던 해 어머니 월양이 세상을 뜨기 사흘 전 병상에 누워 딸의 손을 붙잡고 남긴 말이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연실아, 누에는 사람과 같아서 밤새 안녕을 묻지 않으면 아침에 등을 돌리는 법이란다. 뽕잎에 이슬이 남아있으면 누에의 뱃속이 냉해지고 냉해진 뱃속은 실을 짓지 못하게 되는 것이니 내가 나 대신 저 아이들의 새벽을 살펴다오. 어머니, 소녀가 반드시 그리하겠습니다. 그러니 부디 눈 감지 마시어요. 어린 연실이 울먹이며 답했던 그 말이 8해가 지난 지금까지도 그녀의 발걸음을 이 잠실 앞으로 이끌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당부를 지키는 일이 이제는 연실에게 있어 밥을 먹고 숨을 쉬는 것만큼이나 당연한 하루의 시작이 되어버린 셈이었지요. 연실은 잠실 문을 조심스레 열고 들어가 뽕잎 채반을 하나하나 손끝으로 짚어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젯밤 늦게 들여온 뽕잎 중 몇 채반에는 이슬이 채 마르지 않아 축축한 기운이 남아 있었지요. 그녀는 서둘러 그 채반들을 볕이 드는 쪽으로 옮겨놓고 잠실 안의 습한 공기를 내보내기 위해 벽 한켠에 낸 바람구멍의 덧문을 살짝 열어두었습니다. 이때 잠실 청소를 맡은 늙은 일꾼 3월이 하품을 하며 들어서다가 연실의 손길을 보고는 혀를 내둘렀습니다. 아씨, 아직 닭도 안 울었는데 벌써 나와 계셨습니까요? 3월 아범, 어젯밤 들여두었던 뽕잎의 이슬이 안 말랐더군요. 그럴 테지요. 도련님이 이런 걸 살폈겠습니까? 아씨 아니었으면 이 잠실 진즉에 결단났을 겁니다요. 3월의 이 말이 그저 지나가는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이 집의 적자, 유태성의 하루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었으니까요. 해가 중천에 떠오르고도 한참이 지나서야 이부자리에서 몸을 일으키는 것이 그의 오랜 버릇이었고 어젯밤에도 필시 읍내 노름판에서 밤을 지새우고 돌아온 것이 분명했던 것입니다. 태성이 이렇듯 방탕한 생활에 빠지게 된 데에는 나름의 사연이 없지 않았습니다. 어려서는 그 역시 아버지의 기대를 한몸에 받는 귀한 적자였고 좋은 훈장을 모셔다가 글과 셈을 배웠던 것이지요. 하지만 15되던 해 아버지 경문이 처음으로 그에게 잠실이를 맡겨보았을 때 태성은 뽕잎 하나 제대로 구분하지 못해 누에 한 장을 통째로 병들게 만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 경문은 크게 노하여 아들을 꾸짖었습니다. 내가 명색이 이 집안의 후계인데 뽕잎과 뽕나무 가지도 구분 못한단 말이냐? 부끄러운 줄 알 거라. 이 말 한마디가 태성의 마음속에 깊이 박혀버렸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태성은 양잠이라는 것 자체에 정이 뚝 떨어져 버렸다고 스스로 되뇌곤 했지요. 하지만 실은 그것이 게으름을 정당화하기 위한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정작 본인만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했다는 열등감이 도리어 그를 잠실과 물레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들었던 셈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물레와 장부를 멀리하며 지내는 사이 태성의 발길은 자연스레 노름판과 술자리로 향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만난 이들과 어울리며 하나둘비까지 늘려가고 있었던 것이었으니 이 무렵 그의 씀씀이는 이미 위태로운 지경에 다다라 있었던 셈이었습니다. 일꾼들 사이에서는 은연중에 이런 말이 오갔습니다. 도련님께 여쭤봐야 허실이지. 잠실에 무슨 일이 생기면 아시부터 찾아야 해결이 되는 법이니까. 그러다 도련님 귀에 들어가면 어쩌려고 그런 소리를 하는가. 귀에 들어가면 또 어떤가. 틀린 말도 아닌 것을. 이 말이 처음에는 그저 일꾼들 사이의 농담처럼 흘러다녔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것이 엄연한 사실로 굳어져 가고 있었으니 정실 한 씨의 귀에도 이런 소문이 조금씩 흘러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태성이 또다시 술에 잔뜩 취한 채로 잠실 근처를 지나다가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화로에 장작을 잔뜩 집어넣고는 문단속도 하지 않은 채 제 방으로 돌아가 버린 것이었지요. 자정이 넘어갈 무렵 잠실 안의 온도가 서서히 오르기 시작했고 누에들이 평소와 다르게 몸을 뒤틀며 괴로워하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그 미세한 이상 징후를 가장 먼저 알아챈 것도 역시 연실이었습니다. 그녀는 잠결에도 잠실 쪽에서 들려오는 공기의 흐름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고 버선발로 뛰쳐나와 잠실 문을 열어젖혔던 것입니다.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훅 끼쳐오는 열기에 연실은 순간 숨이 턱 막혔지요. 이대로 두면 한 시즌도 못 가 저 아이들이 모두 죽고 말겠구나. 연실은 다급한 마음을 애써 누르며 재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화로의 불씨를 잦아들게 하고 잠실을 두 구역으로 나누어 상태가 심각한 누에들을 서늘한 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러고는 바람구멍이란 바람구멍은 모두 열어젖혀 뜨거운 공기를 밖으로 내보냈으니 이 모든 조치가 마치 오래전부터 몸에 익혀온 것처럼 물 흐르듯 이루어졌던 것이었어요. 덕분에 날이 밝을 무렵에는 대부분의 누에들이 다시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으니 하마터면 한 장 전체를 잃을 뻔한 큰 화를 면할 수 있었던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아침이 밝고 이 소동에 대한 이야기가 안채까지 전해지자 태성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먼저 선수를 쳐서 아버지 앞으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아버님, 글쎄 연실이가 화로 관리를 소홀히 하여 잠실 온도가 크게 올랐다지 뭡니까? 하마터면 큰 손해를 볼 뻔하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연실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한마디 내뱉고 말았습니다. 도련님, 그 화로에 장작을 넣으신 것이 누구인지 일꾼들에게 물어보시지요. 무엇이라? 인연이 어디서 말대꾸를. 태성의 언성이 높아지자 연실은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대꾸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분이 미천한 서녀가 적자의 말을 정면으로 반박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이때다 싶었는지 한씨 부인이 매섭게 나서며 거들었습니다. 이런 몹쓸 것을 봤나? 잠실 하나 제대로 건사하지 못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도련님께 대들기까지 하는 것이냐? 매를 좀 맞아야 정신을 차리겠구나. 한씨가 이렇듯 사사건건 연실을 몰아세우는 데에는 그럴 만한 속사정이 있었습니다. 처음 월양이 이 집에 들어왔을 때만 해도 한씨는 그저 첩 하나 늘어난 것뿐이라 여기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더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남편 경문이 월양의 실뽑는 솜씨를 은근히 칭찬하고 일꾼들마저 월양을 따르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한씨의 마음속에는 형언할 수 없는 불안과 질투가 자리 잡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딸까지 어미의 재주를 그대로 물려받아 집안의 신임을 얻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한씨로서는 도저히 편한 마음으로 지켜볼 수 없었던 것이겠지요. 한씨가 매를 들려하자 옆에 있던 유경문이 다급히 나서서 이를 만류했습니다.
부인 고정하시오. 아이가 밤새 애를 써 오히려 큰 화를 막았다 하지 않소. 대감 저것이 도련님께 언성을 높인 것을 보고도 그런 말씀이 나오십니까? 그 일은 내 태성이에게 따로 이르리다. 허나 매질까지 할 일은 아니오. 경문의 이 한마디에 매질만은 겨우 면할 수 있었으나 그렇다고 그가 딸의 억울함을 속 시원히 풀어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벌을 조금 가볍게 하는 선에서 그치고 말았을 뿐 태성의 거짓말을 밝혀내거나 아들을 크게 나무라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경문의 애매한 태도야말로 훗날 더 큰 화를 불러오는 씨앗이 되었다는 사실을 그때는 아무도 짐작하지 못했던 것이었어요. 그날 밤이 깊어지자 경문은 남몰래 딸의 처소를 찾았습니다. 품 안에는 낡고 손때 묻은 산악책 한 권이 들려 있었지요. 사실 경문이 이렇게 딸에게 몰래 책을 건네게 된 데에는 오래전부터 쌓여온 마음의 빚이 있었던 것입니다. 연실이 12살 되던 해 경문은 우연히 딸이 창고 구석에서 낡은 장부를 펼쳐놓고 홀로 숫자를 읽어보려 애쓰는 모습을 목격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식으로 글을 배운 적도 없는 아이가 그저 어깨너머로 본 것만으로 숫자의 의미를 헤아려 보려 애쓰는 모습이 그의 마음 한구석을 묵직하게 눌렀던 것이지요. 내가 지금 무얼 보고 있느냐? 그날 경문이 묻자 어린 연실은 화들짝 놀라 장부를 감추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송구합니다, 아버님. 그저 어머니께서 쓰시던 것과 비슷한 글자가 있어 잠시 보았습니다. 내 어미가 이런 것을 알았더냐? 어머니께서는 실을 세는 법도 값을 매기는 법도 모두 홀로 깨우치셨다 들었습니다. 그 순간 경문은 자신이 월양에게 그리고 이제는 그 딸에게까지 진 빚이 얼마나 큰지를 새삼 깨달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실과 집안 어른들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처지였기에 공공연하게 딸을 가르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택한 방법이 바로 이렇게 밤이 깊어지면 몰래 책을 건네는 것이었던 셈입니다. 낮에는 내가 입을 다물어야 할지라도 밤에는 머리까지 닫지는 말거라. 경문은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당부하며 책을 건넸습니다. 연실은 그 책을 두 손으로 받아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의 이 은혜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은혜라 할 것 없다. 다만 오늘 도련님께 대든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할 것이야. 내 너를 지켜줄 힘이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을 너도 알아두어야 하느니라. 경문의 그 말에는 미안함과 무력감이 동시에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연실에게 있어 아버지라는 존재의 한계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경문이 돌아간 뒤 연실은 등잔불을 가까이 끌어당기고 어머니가 남긴 낡은 실첩을 함께 펼쳐놓았습니다. 실첩에는 월양이 생전에 깨우친 실 뽑는 이치와 더불어 어설픈 글씨로나마 적어놓은 숫자와 기호들이 빼곡히 남아 있었지요. 연실은 그 실첩과 아버지가 준 산악책을 번갈아 들여다보며 누에 한 장에서 나오는 고치의 양과 실의 길이, 일꾼별로 다른 작업 속도까지 차근차근 계산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어머니의 흔적을 따라가 보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한 일이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연실은 이 계산이라는 것이 단순한 숫자 노름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일꾼이 유독 실을 많이 뽑아내는지, 어느 날 유독 비단의 품질이 떨어지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헤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니까요. 그렇게 밤마다 홀로 익힌 샘과 문자가 훗날 그녀에게 얼마나 큰 무기가 될지는 이때만 해도 누구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낮에는 하인처럼 부려지고 밤에는 홀로 학문을 익히는 나날이 계속되던 어느 날 안채에서는 한씨와 몸종 개똥이가 마주 앉아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마님, 요즘 일꾼들 사이에 도는 말을 들으셨습니까요? 무슨 말을 이르는 것이냐? 누에에 이상이 생기면 다들 아씨부터 찾는다지 뭡니까요? 도련님은 셈도 제대로 못하시는데 아씨는 장부까지 훤히 꿰뚫고 계시다는 소문도 파다합니다요. 이 말에 한씨의 낯빛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깟 첩에 딸년 재주가 무엇라고 이리들 호들갑인지 원. 하오나 마님, 이러다 나중에는 도련님보다 아씨를 더 믿고 따르는 자들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요? 개똥이의 이 한마디가 한씨의 가슴 한구석에 이미 자리 잡고 있던 불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유가자문의 유일한 후계자여야 한다는 믿음이 흔들릴까 두려웠던 것이지요. 첩의 딸 따위가 감히 자신의 아들보다 더 큰 신임을 얻어가는 이 상황을 한씨는 결코 두고 볼 수만은 없다고 다짐하게 되었으니 이것이야말로 훗날 벌어질 그 참혹한 사건의 씨앗이 되었던 셈이었습니다. 두고 보아라. 저것이 언제까지고 이 집안을 흔들어 놓게 두지는 않을 것이다. 한씨가 이를 악물며 내뱉은 이 한마디에는 이미 무언가 서늘한 결심이 담겨 있었던 것이지요. 밤하늘의 달빛이 잠실 지붕 위로 고요히 내려앉는 그 순간에도 연실은 등잔불 아래에서 실첩을 들여다보며 어머니의 손길을 따라가고 있었으니 이 평온한 나날이 그리 오래가지 못하리라는 것을 그녀 자신은 미처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주 고을의 봄바람이 채 가시기도 전 유가자문에는 또 한 번의 큰 행사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왕실에 올린 진상용 비단 30필을 준비하는 일이었지요. 이 일이 있을 때마다 온 집안 식솔들이 새벽부터 밤늦도록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이 오랜 관례였으니 올해라고 다를 리 없었습니다. 이 진상 비단이라는 것이 유가자문에 있어 얼마나 중대한 일인지는 집안 어른들이라면 누구나 몸으로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왕실에 올릴 비단의 품질이 조금이라도 떨어지거나 수량이 부족하면 그 즉시 사홍원의 감사가 나와 집안 전체를 들쑤셔놓기 일쑤였고 심한 경우에는 대대로 이어온 진상권마저 박탈당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러니 이 비단 30필을 준비하는 몇 달 동안은 유가자문 전체가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다름없었던 것입니다. 연실은 완성된 비단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검수하는 일을 맡고 있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이런 중책은 집안의 큰 어른이나 신임받는 친모가 맡아야 마땅한 일이었으나 정작 비단의 결과 광택을 손끝 하나로 정확히 가려낼 줄 아는 사람이 이 집안에는 연실 말고 달리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겉으로는 하인 취급을 받으면서도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그녀의 손끝에 모든 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이 유가자문의 현실이었던 셈입니다. 늙은 집사 박서방이 이 검수 자리에 함께 있었는데 그는 연실이 비단을 살피는 손놀림을 지켜보며 나직이 감탄사를 흘렸습니다. 아씨의 그 눈썰미는 정말이지 돌아가신 마님을 그대로 빼닮으셨습니다요. 과찬이십니다. 박서방 어른. 그저 어머니께서 하시던 것을 곁눈질로 익혔을 뿐입니다. 곁눈질로 익혀 이 정도면 정식으로 배우셨다면 어찌 되셨을는지 원. 박서방의 그 말에는 은근한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서녀로 태어나 정식 교육 한 번 받지 못한 채 하인처럼 부려지는 연실의 처지를 딱하게 여기는 이가 이 집안에 그래도 몇은 있었던 셈이었지요. 비단을 한 필 한 필 펼쳐보던 연실의 손길이 어느 순간 뚝 멈추었습니다. 6번째로 펼친 비단의 결이 어딘가 낯설게 느껴졌기 때문이었지요. 손끝으로 실의 굵기를 가늠해 보니 미세하게 일정치 않았고 빛에 비추어 보니 광택 또한 다른 비단들과 확연히 차이가 났습니다.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 연실은 낮게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장부를 펼쳐 확인해 보았습니다. 장부에는 분명 30필 모두 같은 고치, 같은 실을 사용했다고 적혀 있었으나 실제로 그녀의 손에 들린 비단 6필은 누가 보아도 값싼 실을 섞어 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왕실에 올릴 비단에 이런 하자가 있다는 것이 발각되면 이는 결코 가벼이 넘어갈 수 없는 중죄였기 때문이었지요. 박 집사 어른, 이 6필 좀 보아주십시오. 다른 것들과 결이 다르지 않습니까? 박서방 역시 비단을 받아들고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낯빛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것이 정말이군요.
이런 것이 왕실에 올라갔다가는 아씨, 이 일은 즉시 대감마님께 고해야 할 일입니다. 예, 저도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전에 태성 도련님께 먼저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혹여 무슨 사정이 있으신 것은 아닌지. 연실이 이렇듯 조심스럽게 나선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태성이 평소 못마땅한 언행을 일삼는다 해도 대뜸 아버지께 고해 바쳐 큰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은 그녀의 성정에 맞지 않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만에 하나 자신이 잘못 짚은 것이라면 괜한 분란만 일으키는 꼴이 될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연실은 곧장 태성을 찾아갔습니다. 사랑채 툇마루에 나른하게 걸터 앉아 있던 태성은 연실이 다가오자 슬며시 시선을 피했습니다. 도련님, 여쭐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냐? 왕실에 올릴 비단 중 6필의 실이 다른 것들과 다릅니다. 장부에는 같은 고치를 썼다 하였는데 어째서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까? 태성의 눈동자가 순간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내 표정을 고쳐 잡으며 시치미를 뗐습니다. 내 그런 것을 어찌 알겠느냐? 내가 잘못 본 것이겠지. 소녀가 열에 넘게 실을 만져왔습니다. 잘못 볼 리가 없습니다. 도련님, 혹여 요즘 힘드신 일이라도 있으신 것은 아닙니까? 소녀에게 말씀해 주시면. 연실의 이 말은 사실 태성을 몰아붙이려는 의도가 아니라 진심으로 사정을 헤아려 보려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성에게는 그 말이 마치 자신의 속을 꿰뚫어 보는 것처럼 느껴져 오히려 더 큰 불안과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말았던 것이지요. 어허, 이것이 어디서 말대꾸를. 내가 지금 나를 의심하는 것이냐? 태성이 언성을 높이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 목소리에 담긴 당황스러움을 연실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도련님, 소녀는 그저 시끄럽다. 썩 물러가지 못할까? 태성이 매섭게 소리치며 손을 휘젓자 연실은 더 이상 캐물을 방도가 없어 일단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물러나는 그녀의 뒷모습을 지켜보는 태성의 낯빛은 이미 사색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6필의 비단에는 감추어진 사연이 있었습니다. 태성은 그 얼마 전 노름판에서 감당하기 힘든 큰 빚을 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몇 냥 잃은 것으로 시작한 노름이었으나 잃은 돈을 되찾겠다는 마음의 판돈을 계속 키워가다 보니 어느새 그 빚이 은자 수백 냥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 빚의 시작은 반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태성은 읍내 저작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밀매상 조만수의 깸에 넘어가 처음 노름판에 발을 들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조만수는 처음 몇 번은 일부러 태성이 돈을 따게 해주며 환심을 샀고 그렇게 노름의 단맛에 익숙해질 즈음부터 서서히 판돈을 키워갔던 것이지요. 태성은 잃은 돈을 만회하겠다는 일념으로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고 급기야는 집안의 은전에까지 손을 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빚쟁이들의 독촉이 나날이 거세어지자 태성은 결국 왕실 진상용으로 준비해둔 최고급 비단 6필을 몰래 빼돌려 조만수에게 헐값에 넘겨버렸던 것입니다. 도련님, 이 비단이면 자네 빚을 다 갚고도 남을 걸세. 대신 이 일은 절대 입 밖에 내지 말게. 조만수가 은근한 미소를 지으며 건넨 이 말에 태성은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태성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두려움에 떨었으나 이미 엎질러진 물을 되돌릴 방법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족해진 비단의 수량을 감추기 위해 값싼 실을 섞어 급히 6필을 새로 짜 넣도록 은밀히 침몰을 매수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솜씨 좋은 침몰을 데려다 짜게 한들 연실의 눈과 손끝을 속이기는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었지요. 연실이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 전에 먼저 손을 쓴 것은 다름 아닌 한씨였습니다. 태성은 연실에게 추궁당한 그 길로 곧장 어머니에게 달려가 자초지종을 털어놓았던 것입니다. 어머니, 큰일 났습니다. 연실이가 비단이 바뀐 것을 눈치챈 모양입니다. 무엇이라?
내가 대체 무슨 짓을 벌인 것이냐? 한 씨는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노름빚 때문에 왕실 물건에까지 손을 댔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던 것이지요. 대체 얼마나 빚을 진 것이냐? 이실직고하거라. 그것이 은자 300냥이 넘습니다. 어머니. 300냥이라니. 내 이놈, 이 어미가 너를 어찌 키웠는데. 한 씨는 한동안 가슴을 부여잡고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든 이 일을 무마할 방법을 궁리하기 시작했지요. 자식을 향한 분노보다도 이 일이 밝혀졌을 때 닥쳐올 파국이 더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 일이 밝혀지면 어찌 되는지 아느냐? 왕실 물건에 손을 댄 죄는 결코 가벼이 넘어갈 수 없는 것이야. 자칫하면 우리 집안 전체가 멸문지화를 당할 수도 있다. 어머니, 소자가 어찌해야 합니까? 내 방도를 찾아볼 것이니 너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거라.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 연실이 눈에 띄지 않게 행동하거라. 한 씨는 그날 밤 자신의 몸종 개똥이를 은밀히 불러들였습니다. 개똥아, 내가 나를 위해 해줘야 할 일이 있다. 마님, 무슨 일이시온지요? 연실의 방에 이것을 가져다 두거라.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한 씨가 개똥이에게 건넨 것은 다름 아닌 왕실 납품 표식이 선명하게 찍힌 비단 한 필과 조만수에게서 받은 은전 몇 잎이었습니다. 개똥이는 순간 멈칫하며 조심스레 여쭈었습니다. 마님, 혹여 이 일이 발각되면 소인은 어찌 되는 것입니까?요? 내가 시킨 일이니 내게는 화가 미치지 않을 것이다. 허나 이 일을 입 밖에 내는 날에는 내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울 것이야. 한 씨의 서슬 퍼런 눈빛 앞에서 개똥이는 감히 토를 달 수 없었습니다. 분부 바짝겠습니다. 그날 밤 개똥이는 살금살금 연실의 방으로 숨어들어 이불장 깊숙한 곳에 비단과 은전을 숨겨두고 나왔습니다. 연실은 그날도 여느 때처럼 잠시를 살피느라 자리를 비운 뒤였으니 이 은밀한 계략을 눈치챌 도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튿날 아침 유가자모는 발칵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왕실에 올릴 비단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고 그와 동시에 누군가의 제보로 연실의 방을 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제보 역시 한 씨가 미리 손을 써서 다른 몸종의 입을 빌려 은밀히 흘려놓은 것이었지요. 이불장을 열어 젖히자 그 안에서 왕실 표식이 찍힌 비단과 은전이 발견되었으니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지요. 이것이 어찌 이곳에서 나온단 말인가. 늙은 집사 박서방이 비단을 치켜들며 소리쳤습니다. 그 역시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연실의 결백을 믿어 의심치 않았기에 이 상황이 도무지 믿기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그 소식은 삽시간에 안채까지 전해졌고 온 집안 식솔들이 마당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연실 역시 영문도 모른 채 끌려나와 마당 한가운데 무릎을 꿇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씨, 이것이 대체 어찌된 일입니까?요? 박서방이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으나 연실 자신도 그저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본 적도 없습니다. 대체 누가 제 방에? 태성이 이때다 싶어 앞으로 나서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버님, 저것이 어미에게 배운 재주를 이용해 비단을 따로 만들어 팔아넘긴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고도 어제는 저더러 도리어 의심스럽다는 듯 캐묻지 않았겠습니까? 도련님, 그것이 아니오라. 연실이 억울함에 입을 열려는 찰나 한 씨가 울음 섞인 목소리로 남편을 몰아붙였습니다. 대감, 왕실 물품을 훔친 죄가 드러나면 우리 집안이 통째로 무너집니다. 첩의 딸 하나를 내보내 이 일을 끝내야 합니다. 경무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딸의 얼굴과 아내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사실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연실이 이런 짓을 저질렀을 리 없다는 의심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밤 딸에게 산악책을 건네며 나누었던 대화, 그리고 그동안 보아온 연실의 성실함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으니까요. 하지만
왕실 조사가 시작되면 이 집안 전체가 풍비박산 날 것이라는 두려움이 그 작은 의심의 목소리를 삼켜버리고 말았던 것이지요. 대감마님, 소녀는 훔치지 않았습니다. 도련님께서는 분명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연실이 두 무릎을 꿇은 채 태성을 똑바로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그 눈빛에는 억울함과 배신감이 함께 서려 있었지요. 아버님, 저것이 지금 저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천한년이 어디서 거짓을 고하느냐? 태성이 펄쩍 뛰며 반박하자 한씨가 그 옆에서 매섭게 거들고 나섰습니다. 저런 뻔뻔한 것을 봤나? 죄를 짓고도 오히려 적자에게 누명을 씌우려 드는구나. 대감, 어서 저것을 내치지 않으면 우리 집안의 명예가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연실은 다급히 아버지를 향해 마지막 호소를 건넸습니다. 아버님, 소녀를 믿어주십시오. 소녀가 무슨 이유로 왕실 물건에 손을 대겠습니까? 부디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경문의 낯빛이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마침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듣기 싫다. 당장 이 집에서 썩 나가거라.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연실은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12회 가까이 아버지가 몰래 건네준 책으로 학문을 익히고 어머니의 뒤를 이어 이 집안의 잠시를 지켜온 세월이 있었건만 그 모든 것이 이 한마디 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님, 소녀가 정녕 이 집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까? 연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으로 물었으나 경무는 끝내 고개를 돌린 채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야말로 딸에 대한 아버지의 마지막 대답이었던 셈이었습니다. 박서방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조심스레 나섰습니다. 대감마님, 그래도 자초지종을 좀 더 살펴보심이. 박서방은 물러나 있게. 이 일은 내가 알아서 처리할 것이야. 경문의 단호한 말에 박서방도 더 이상 나서지 못하고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실은 결국 변명할 기회조차 제대로 얻지 못한 채 그렇게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챙겨 나올 수 있었던 것이라고는 어머니 월양이 남긴 달무리 무늬 비단 한 폭과 낡은 실처, 그리고 아버지가 몰래 건네주었던 손때 묻은 책 한 권뿐이었지요. 집을 나서는 연실의 등 뒤로 한씨의 앙칼진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것이 나가야 이 집안이 조용해질 것이다. 연실은 그 말을 뒤로 한 채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대문을 나서기 직전 그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려 자신이 나고 자란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 숨을 거두었던 그 방, 자신이 새벽마다 문을 열던 잠실, 그리고 아버지가 몰래 책을 건네주던 사랑책까지 그 모든 풍경이 눈에 사무치게 아려왔습니다. 어머니, 소녀가 이제 어디로 가야 합니까? 연실은 나직이 읊조리며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의 품 안에는 어머니의 비단이 소중히 안겨 있었고 그녀의 가슴 속에는 형언할 수 없는 억울함과 슬픔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억울한 발걸음이 훗날 자신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을 큰 사건의 시작이 되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같은 시각 여주 고을 어느 허름한 객주 한켠에서는 또 다른 사연이 조용히 무르익고 있었습니다. 이곳에 며칠째 묵고 있는 한 사내가 있었으니 겉으로는 사홍원 소속의 평범한 감조간 행세를 하고 있었으나 실은 이 나라의 왕세자 이겸이었던 것입니다. 이겸이 이렇듯 신분을 감추고 여주까지 내려오게 된 데에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근래 몇 해 사이 왕실에 올라오는 진상비단의 품질이 눈에 띄게 떨어지고 장부상의 물량과 실제 창고에 쌓인 물량이 맞지 않는다는 보고가 사홍원으로부터 끊이지 않고 올라왔던 것이지요. 처음에는 그저 흉년으로 인한 작황부진이려니 여겼으나 조사를 거듭할수록 이것이 단순한 흉년 탓만은 아니라는 정황이 속속 드러났습니다. 사실 이겸이 이 일에 이토록 매달리게 된 데에는 개인적인 사연도 있었습니다. 그가 아직 어린 세자였던 시절 선왕의 후궁 하나가 진상품에 손을 댄 죄로 집안 전체가 몰락하는 것을
지켜본 적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때 이겸은 죄를 지은 것은 몇몇 어른들이었으나 정작 벌을 받은 것은 아무 죄 없는 어린 자식들이었다는 사실에 깊은 회의를 느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진상품과 관련된 부정은 반드시 뿌리까지 파헤쳐 죄 없는 이가 억울하게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신념을 마음속에 품게 되었던 셈이었습니다. 저나 아무래도 관리들만 내려보내서는 진상을 밝히기 어려울 듯하옵니다. 납품하는 집안들이 관원의 방문을 미리 알고 증자를 감출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옵니다. 사홍원 도제조가 이렇게 아뢰자 이겸은 결국 자신이 직접 신분을 감추고 내려가 보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도제조, 내 뜻은 이미 정하였소. 관원들의 발걸음이 닿기도 전에 이미 모든 증자가 사라지고 없을 것이 뻔하니 내가 직접 저작거리를 밟아보아야 진실이 보일 것이오. 전하, 그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이옵니다. 만에 하나 옥체에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그리 걱정된다면 은밀히 호의 며칠 붙여주시오. 허나 내 신분만은 결코 드러나서는 아니 될 것이오. 이겸의 이 단호한 결심 앞에 도제조도 결국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왕세자의 몸으로 이런 위험을 감수한다는 것이 결코 가벼운 결정은 아니었으나 왕실의 근간을 흔드는 이 부정을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었던 까닭이었지요. 여주에 도착한 이겸은 이 고을 여러 잠원들을 은밀히 둘러보던 중 밀매상 조만수라는 자의 이름을 여러 차례 듣게 되었습니다. 객주의 주모부터 저작거리의 장사치들까지 조만수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하나같이 목소리를 낮추고 주변을 살피는 것이 예사롭지 않은 낌새를 풍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조가 성을 쓰는 자 말이오? 그 자와 얽히면 좋을 것이 없다고들 하던데 대체 무슨 장사를 하는 것이오? 이겸이 슬쩍 물었을 때 객주 주모는 힐끔 주위를 살피며 목소리를 죽여 답했습니다. 나리, 그런 것은 캐물으실 것이 못됩니다요. 그저 비단 장사를 한다는데 어디서 물건을 떼어오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눈치더군요. 이 짧은 대화 하나만으로도 이겸은 조만수라는 자가 이번 조사의 핵심에 자리하고 있으리라는 확신을 굳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겸은 어둠을 틈타 조만수의 창고 담벼락을 넘었습니다. 창고 안에는 과연 소문대로 출처를 알 수 없는 비단들이 겹겹이 쌓여 있었지요. 그는 등불을 낮게 밝히고 비단 한 필을 조심스레 펼쳐보았습니다. 끝단에 왕실 납품 표식이 희미하게 남아있는 것을 발견한 순간 그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증자로구나. 그는 주변에 쌓인 비단들을 하나하나 더 살펴보았습니다. 개 중에는 끝단이 아예 잘려나가 표식을 지운 것들도 있었으니 이는 필시 발각을 피하기 위해 누군가 손을 쓴 흔적이 분명했습니다. 이겸은 이 창고 하나만으로도 왕실 비단 유출의 규모가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지요. 그가 낮게 읊조리는 그 순간 창고 밖에서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조만수의 부하들이 야간 순찰을 돌던 중 창고 안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을 발견하고 만 것이었지요. 그게 누구냐? 웬 놈이 남의 창고에 함부로 들어와 있는 것이냐? 이겸은 재빨리 등불을 끄고 몸을 숨겼으나 이미 부하들의 의심을 산 뒤였습니다. 그는 가까스로 창고를 빠져나와 몸을 피했으나 부하들 중 하나가 그의 얼굴을 어렴풋이 보고 말았던 것입니다. 저놈, 낯이 익은데 얼마 전 저작거리에서 물건값을 캐묻던 그 감조관 아니냐. 이 소식은 곧장 조만수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조만수는 처음에는 그저 좀도둑이려니 여겼으나 이내 심상치 않은 낌새를 눈치챘습니다. 그놈이 감조관 행세를 하며 여주를 돌아다닌다는 그자가 아니겠느냐. 왕실에서 우리 뒤를 캐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조만수는 이 일이 발각되면 자신의 목숨은 물론이거니와 이제껏 쌓아온 밀매 조직 전체가 풍비박산 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배어나왔고 손끝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요. 여보게, 어찌하면 좋겠는가.
그놈이 정말 조정에서 나온 사람이라면. 부하 하나가 겁에 질려 묻자 조만수는 한동안 생각에 잠겨 있다가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증자도 그 조사관이란 놈도 한꺼번에 없애버리면 그만이다. 오늘 밤 그자가 살피던 고치 건조장에 불을 놓아라. 화재로 죽었다 하면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것이야. 하오나 사람을 해하는 일은 이 일이 발각되면 우리 모두의 목이 달아난다는 것을 모르는가. 지금은 독하게 마음먹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야. 조만수의 이 매서운 다그침에 부하들도 결국 그 명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이겸이 낮에 잠시 들러 살펴보았던 인근 고치 건조장에 몰래 잠입해 불을 놓았습니다. 마침 그 시각 이겸 또한 증자를 더 확보하고자 다시 그곳을 찾았다가 미처 몸을 피하지 못하고 화마에 갇히고 말았던 것입니다. 한편 육아잠원에서 쫓겨나 정처 없이 걷고 있던 연실은 해질 무렵 멀리서 피어오르는 검은 연기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갈 곳도 돌아갈 곳도 없이 그저 발길 닿는 대로 걷고 있던 그녀였으나 그 연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한눈에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걸어온 탓에 다리에는 이미 힘이 풀려 있었고 마음속은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서러움과 억울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눈앞에 펼쳐진 화재의 광경이 그녀의 개인적인 슬픔을 순식간에 밀어내고 말았던 것입니다. 저것은 고치 건조장에서 나는 불이 아닌가. 연실은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그쪽으로 돌렸습니다. 이미 마을 사람들 여럿이 몰려나와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으나 누구도 섣불리 불길 속으로 뛰어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 안에 사람이 있다고 하던데 어찌한단 말인가. 고치 창고에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지붕까지 번진다는 것을 모르는가. 섣불리 들어갔다가는 다 같이 죽는 수가 있네. 사람들이 이렇게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사이 연실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고치 건조장이라는 곳의 구조에 대한 오랜 지식이었습니다. 육아잠원에서 자라며 셀 수 없이 많은 밤을 잠실과 건조장을 오가며 보낸 그녀였기에 이런 건물이 열기와 습기를 빼기 위해 반드시 뒤편에 바람구멍을 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뒤편에 바람구멍이 있을 것이다. 그리로 들어가면 불길을 피할 수 있을 것이야. 연실이 이렇게 외쳤으나 주변 사람들은 그저 미친 소리라는 듯 그녀를 만류했습니다. 이 사람아, 목숨이 아깝지 않은가. 그런 곳이 있다 한들 여인의 몸으로 어찌 들어간단 말인가. 게다가 그대는 이 근방에서 처음 보는 얼굴이 아닌가. 어찌 이 건조장의 구조를 안다는 것인가? 한 노인이 의아한 눈빛으로 물었으나 연실은 그 물음에 답할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소녀가 잠실 일을 오래 해왔습니다. 이런 건물은 어디든 구조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이럴 시간이 없습니다. 연실의 마음속에서는 두 가지 생각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몸조차 건사하기 힘든 처지에 남의 목숨까지 구하겠다고 나서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하는 두려움이었고, 다른 하나는 지금 이 순간 눈앞에서 죽어가는 일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다는 절박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어머니 월양의 목소리가 그녀의 귓가에 다시 울려 퍼지는 듯 했습니다. 연실아, 생명을 다루는 손을 가진 자는 그 손을 아낄 줄도 알아야 하지만 나눌 줄도 알아야 하는 법이란다. 이 말을 떠올린 연실은 이미 결심을 굳힌 뒤였습니다. 그녀는 근처 냇가에서 급히 천조각을 적셔 얼굴을 감싸고는 사람들이 만류하는 것도 뿌리친 채 건조장 뒤편으로 달려갔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 저 안에서 죽어가고 있을지 모르는데 어찌 그냥 지나칠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스스로에게 되뇌며 연실은 두려움을 애써 억누르고 건조장 뒤쪽의 바람구멍을 향해 몸을 던졌습니다. 건조장 안은 이미 매캐한 연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코를 찌르는 그을음 냄새와 함께 뜨거운 열기가 살갗을 파고드는 듯 했지요. 연실은 젖은 천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낮은 자세로 몸을 웅크리고 안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불길이 위쪽부터 번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녀는 최대한 바닥에 몸을 붙인 채 조심스레 나아갔습니다. 사방에서 들려오는 석갈의 무너지는 소리와 타닥타닥 타들어가는 불티의 소리가 마치 저승사자의 발소리처럼 그녀의 가슴을 옥죄어 왔습니다. 하지만 연실은 이를 악물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게 누구 없습니까? 소리를 내주십시오." 연실이 다급히 외쳤으나 돌아오는 것은 낮은 신음소리뿐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소리가 들려오는 방향으로 몸을 낮춰 기어갔고 마침내 한 사내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이겸이었던 것입니다. 이겸은 이미 연기를 많이 마셔 정신이 혼미한 상태였고 팔에서는 붉은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불길을 피하려다 무너지는 석가래에 팔을 다친 모양이었지요. 그의 도포는 이미 그 으름으로 새까맣게 물들어 있었고 얼굴에는 핏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나리, 정신 차리십시오. 이대로 계시면 아니 됩니다." 연실은 있는 힘을 다해 이겸의 몸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두 사람 모두 여인의 몸으로 감당하기 벅찬 무게였으나 절박함이 그녀에게 상상 이상의 힘을 불어넣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겸은 희미하게 눈을 뜨며 무언가 말을 하려 했으나 연기에 목이 막혀 제대로 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말씀하지 마시고 소녀에게 기대십시오. 지금은 한시가 급합니다." 연실은 그를 부축한 채 불길이 아직 번지지 않은 바닥 쪽 통로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이겸을 이끌고 나아갔습니다. 몇 번이나 발이 걸려 넘어질 뻔하였으나 그녀는 그때마다 이를 악물고 다시 몸을 일으켰습니다. 간신히 건조장 뒤편의 바람구멍까지 다다랐을 때 이겸의 팔에서 흐르는 피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음을 느낀 연실은 잠시도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품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있던 어머니의 유품, 달무리 무늬가 새겨진 비단 한 폭을 망설임 없이 꺼내 들었습니다. 한 폭의 비단, 그것도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며 마지막으로 남긴 단 하나의 유품이었으니 연실에게 있어 그것은 단순한 천 조각이 아니라 어머니의 숨결이나 다름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앞에서 사람의 목숨이 꺼져가고 있는 이 순간 그녀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용서하십시오. 지금은 이것밖에 방도가 없습니다." 연실은 그 귀한 비단을 찢어 이겸의 팔에 난 상처를 단단히 감쌌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유품을 이렇게 찢어야 한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졌으나 사람의 목숨이 눈앞에서 꺼져가는 그 순간에는 다른 무엇도 중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두 사람이 가까스로 건조장 밖으로 빠져나오자 사람들이 놀라 몰려들었습니다. 밤 공기가 차갑게 폐부로 스며들었으나 연실은 그것을 느낄 겨를조차 없이 이겸을 부축한 채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 멀리서 낯익은 목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조만수의 부하들이 혹여 불길 속에서 살아남은 자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시 돌아온 것이었지요. "이 근처에 누가 있는지 샅샅이 뒤져보아라." 그 목소리를 들은 연실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은 지금 왕실 비단을 훔친 죄인으로 몰려 쫓겨난 몸이었으니 이런 상황에서 관원이나 낯선 무리에게 붙잡히기라도 한다면 그야말로 변명할 여지도 없이 죄인 취급을 받게 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저 무리가 이 화재를 일으킨 자들이라면 자신이 이 사내를 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순간 목숨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소녀는 이만 가보아야겠습니다. 나리를 이대로 두고 가는 것이 마음에 걸리나. 연실은 마침 근처에 있던 작은 암자를 발견하고는 정신이 혼미한 이겸을 그곳 승려들에게 황급히 맡겼습니다. "이분이 크게 다치셨습니다. 부디 돌보아 주십시오. 소녀는 사정이 있어 오래 머물 수가 없습니다." 암자의 노승은 영문도 모른 채 다급히 이겸을 부축해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보아하니 이분을 구해내신 듯한데 낭자는 뉘시온지. 노승이 물었으나
연실은 그저 고개를 숙여 보일 뿐 답하지 않았습니다. 소녀의 이름은 중요치 않습니다. 그저 이분이 무사히 회복되시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이 말을 남기고 연실은 그 틈을 타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으니 자신이 방금 구해낸 사내가 누구인지조차 알지 못한 채였던 것입니다. 다만 마음 한구석에는 어머니의 유품을 이렇게 떠나보내야 했다는 아릿한 슬픔이 잔잔히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한참 시간이 흐른 뒤 서서히 정신을 차린 이겸은 자신이 낯선 남자 안에 누워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팔에는 누군가 정성스레 감아준 천이 둘러져 있었고 몸을 일으키려 하자 노승이 다급히 그를 만류했습니다. 아직 몸을 움직이시면 아니 됩니다. 밤새 열이 오르셨습니다. 내가 어찌 이곳에 있는 것이오? 어젯밤 한 낭자가 나리를 이리로 데려왔습니다. 불타는 건조장에서 나리를 구해냈다 하더이다. 이겸은 그 말을 듣고 자신의 팔에 감겨있는 낯선 비단 조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희미한 등불 아래 비추어 보니 그 끝단에는 마치 달무리처럼 은은하게 번지는 독특한 무늬가 새겨져 있었지요. 그것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이겸의 눈빛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그 낭자는 지금 어디에 있소? 내 마땅히 살해를 해야 할 것인데. 그것이 이름도 밝히지 않고 서둘러 자리를 뜨셨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쫓기는 사람처럼 말이지요. 노승의 이 말에 이겸은 무언가 심상치 않은 사정이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이 무늬는 대체 어떤 손끝에서 나온 것인가? 그리고 나를 구해준 그 여인은 대체 누구란 말인가? 쫓기는 사람처럼 급히 떠났다 하니 필시 무슨 곡절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겸은 자신을 구해준 이의 얼굴조차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정신을 잃었던 것을 못내 아쉬워하며 그 비단 조각을 소중히 품에 갈무리했습니다. 이 작은 비단 한 조각이 훗날 얼마나 큰 진실을 그에게로 이끌게 될지는 이때만 해도 그 자신조차 짐작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며칠을 굶주린 채 정처 없이 떠돌던 연실은 마침내 여주 외곽 한적한 마을 어귀에서 몸의 힘이 완전히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워지고 눈앞이 아득해지던 그 순간 그녀는 작은 잠방 하나가 눈에 들어오는 것을 마지막으로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보게, 여기 웬 처자가 쓰러져 있네. 잠방을 드나들던 일꾼 하나가 소리치자 안에서 과부 박금례가 놀라 뛰쳐나왔습니다. 금례는 남편을 잃은 뒤 홀로 이 작은 잠방을 꾸려오며 갈 곳 없는 과부와 고아들을 거두어 함께 살아온 인물이었으니 이런 딱한 처지의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성정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쯧쯧, 며칠은 굶은 몰골이로군. 일단 안으로 데려가세. 금례는 연실을 방 안으로 옮기고 미음을 끓여 먹였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정신을 차린 연실이 눈을 뜨자 금례가 팔짱을 낀 채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정신이 좀 드는가? 대체 어디서 온 처자이기에 이 지경이 되도록 걸어온 것인가? 죄송합니다. 그저 지나가던 나그네이온데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연실은 자신의 사정을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첩의 딸이라는 신분과 도둑 누명을 쓰고 쫓겨났다는 사실을 낯선 이에게 함부로 털어놓을 수는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은혜라 할 것 없네. 다만 이 잠방은 일하지 않는 입은 먹여 살릴 형편이 못 되니 그것만은 미리 일러두겠네. 금례의 이 말은 매정하게 들릴 법도 하였으나 실은 그녀 나름의 배려가 담긴 것이었습니다. 동정으로 거두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일하고 정당하게 대가를 받는 관계로 대해주겠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연실은 그 말 속에 담긴 진심을 알아차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해 주시면 소녀에게는 오히려 감사한 일입니다. 무슨 일이든 시켜주십시오. 마침 이 무렵 금례의 잠방에는 골치 아픈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누에들이 며칠째 뽕잎을 제대로 먹지 않고 고치도 제대로 맺히지 않아 잠방 전체가 큰 손해를 볼 위기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거 큰일이로구먼.
이러다 올해 진상은커녕 우리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겠어. 금례가 한숨을 내쉬며 걱정하는 것을 지켜보던 연실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마님, 소녀가 잠시를 한번 살펴보아도 되겠습니까? 자네가 무얼 안다고 그러는가? 어려서부터 누에를 돌보아 왔습니다. 혹여 도움이 될지도 모르니 한번 보게만 해주십시오. 금례는 미덥지 않은 눈치였으나 손해볼 것은 없다는 생각에 마지못해 허락했습니다. 연실은 잠실 안으로 들어가 누에들의 상태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뽕잎을 만져보고 누에의 색과 움직임을 관찰하고 잠실 안의 공기 흐름까지 세심히 확인한 끝에 그녀는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마님, 이것은 누에병이 아닙니다. 뽕잎이 젖은 채로 들어오는 데다 잠실의 바람길이 지나치게 막혀 있어 누에들이 숨쉬기 힘든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인가? 그럼 어찌하면 되겠는가? 누에를 성장 단계별로 나누어 관리하고 바람길을 새로 틔워 마른 잎만 먹이면 될 것입니다. 금례는 반신반의하면서도 연실의 말대로 잠실 구조를 손보고 뽕잎을 말리는 방식을 바꾸어 보았습니다. 그러자 며칠 지나지 않아 놀랍게도 누에들이 다시 왕성하게 고치를 짓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것 참 신통하구먼. 자네 대체 어디서 이런 재주를 배운 것인가? 그저 어머니께서 남기신 것을 보고 익혔을 뿐입니다. 연실은 자세한 사정은 밝히지 않았으나 금례는 이 일을 계기로 연실의 능력을 확실히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금례는 실뽑기와 장부 관리까지 연실에게 맡기게 되었으니 이는 연실에게 있어 오랜만에 자신의 재주를 온전히 인정받는 순간이었던 셈이었습니다. 연실은 이 잠방에서 새로운 방식을 하나둘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일꾼마다 작업량을 정확히 기록하되 몸이 아픈 이에게는 같은 양을 강요하지 않았고 완성된 실의 품질에 따라 정당한 품삯을 지급하도록 체계를 정비했던 것입니다. 자네 덕에 우리 잠방이 이리 활기를 되찾을 줄이야. 참으로 고마운 일일세. 금례가 흐뭇하게 웃으며 건넨 이 말에 연실도 오랜만에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비록 쫓겨난 처지였으나 이곳에서만큼은 자신의 재주가 온전히 쓰이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작은 위안이 되어주었던 것입니다. 한편 조만수는 그날 밤 방화가 실패로 돌아갔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극심한 불안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감조관이 죽었다는 확실한 소식이 들려오지 않았으니 어쩌면 그자가 살아서 어딘가에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를 짓눌렀던 것입니다. 이복에 그 감조관이란 자가 정말 죽었는지 확인은 해보았는가? 조만수가 부하에게 다급히 물었습니다. 창고 근처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는 들었으나 시신을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답답한 놈들 같으니 확실히 뒤처리를 하라 하지 않았느냐? 조만수는 그 자리에서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만약 그 감조관이라는 자가 정말로 살아남았다면 자신이 저지른 방화와 밀매의 죄가 고스란히 드러날 것이 불보다 뻔했기 때문이었지요. 그는 불안한 마음에 태성에게도 은밀히 사람을 보내 상황을 살피게 했습니다. 태성 역시 그 무렵 자신이 빼돌린 비단이 발각될까 전전긍긍하고 있었던 터라 조만수의 정가를 받고는 더욱 초조해졌습니다. 그 감조관이 살아있다면 필시 우리 쪽을 캐고 다닐 것이 아닌가. 조행수, 당분간 거래를 멈추고 몸을 사려야 하지 않겠소? 태성이 이렇게 정가를 보내자 조만수는 오히려 코웃음을 쳤습니다. 도련님, 이제 와서 발을 뺀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 오히려 더 서둘러 남은 물건들을 처분해야 뒤탈이 없을 것입니다. 이 말에 따라 태성은 다시 한번 왕실 진상용 비단의 끝단을 잘라내는 작업을 서둘렀고 조만수는 창고에 쌓인 물건들을 다른 고을로 급히 빼돌리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급함이야말로 훗날 그들의 발목을 잡는 결정적인 단서를 남기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미처 다 빼돌리지 못한 끝단 잘린 비단 5필이 창고에 그대로 남아있게 된 것도 바로
이 어수선한 와중에 벌어진 일이었으니까요. 한편 이겸은 자신의 상처에 감겨있던 비단 조각을 품에 지닌 채 한양으로 돌아와 왕실 직방의 늙은 장인을 은밀히 찾아갔습니다. 어르신, 이 비단을 좀 보아주십시오. 어디서 만들어진 것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늙은 장인은 비단을 받아들고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이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의 손끝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요. 이것은 대체 어디서 구하신 것이옵니까? 여주에서 위급한 상황에 한 낭자에게서 얻은 것입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는 것입니까? 장인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마침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오래전 잡모 월양이 뽑던 실입니다. 두 가닥의 굵기를 이토록 맞추는 사람은 그 여인뿐이었습니다. 월양이라니 그것이 누구입니까? 여주 유가자문에 속해 있던 잡모였는데 실력이 실로 대단했지요. 하나 벌써 여러 해 전에 세상을 떴다고 들었습니다. 이겸은 이 말을 듣고 곧바로 왕실의 옛 기록을 확인해 보도록 명했습니다. 기록을 살펴본 결과 과연 월양이라는 잡모의 실이 한때 왕실 장인들에게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으니 그 공로가 정작 월양의 이름이 아닌 유가자문의 주인 유경문의 이름으로 올라가 있었던 것입니다. 월양이라는 이는 이미 세상을 떴다 하였는데 이 비단은 최근에 만들어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 솜씨를 물려받은 이가 따로 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겸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더 알아냈습니다. 바로 최근 유가자문에서 서녀 하나가 왕실 비단을 훔친 죄로 쫓겨났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그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연결지어 생각해 보았습니다. 월양의 딸이 유가자문에서 쫓겨났다는 시기와 내가 여주에서 조사하던 왕실 비단이 사라지던 시기가 묘하게 겹치는구나. 혹여 이 모든 일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이겸은 이 실마리를 놓치지 않고 다시 여주로 내려가 그 서녀의 행방을 은밀히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소문 끝에 그는 마침내 박금내의 잠방에서 낯선 처자 하나가 몸을 의탁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겸은 감조관의 신분으로 다시 여주 잠방들을 순시한다는 명목을 내세워 금내의 잠방을 찾았습니다. 그는 즉시 자신의 왕세자 신분을 밝히지 않고 먼저 연실의 실력을 직접 확인해 보고자 했습니다. 이 잠방의 실솜씨가 좋다는 소문을 듣고 왔소. 마침 내게 비단 조각이 몇 개 있는데 한번 봐줄 수 있겠소? 이겸은 왕실 창고에서 가져온 비단 조각 3개를 내밀며 물었습니다. 이 셋 중 어느 것이 여주 유가자문에서 짠 진짜 비단인지 가려낼 수 있겠소? 연실은 그 비단 조각들을 하나씩 손끝으로 짚어보았습니다. 실의 꼬임과 결, 광택의 미세한 차이를 살피는 그녀의 눈빛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이것입니다. 연실은 망설임 없이 그중 하나를 짚어냈습니다. 어찌 그리 확신하는 것이오? 이 비단은 실의 꼬임이 한 방향으로 일정합니다. 유가자문에서는 대대로 이런 방식으로 실을 꼬았습니다. 나머지 둘은 결이 비슷해 보이나 자세히 보면 꼬임의 방향이 다릅니다. 이겸은 그녀의 정확한 설명에 내심 크게 놀랐습니다. 이 정도의 안목이라면 자신이 짐작한 대로 그녀가 바로 월양의 딸이 틀림없다는 확신이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낭자의 그 재주 참으로 놀랍소. 혹여 낭자의 어머니 함자가 월양이 아니었소? 연실의 눈빛이 순간 크게 흔들렸습니다. 나리께서 어찌 소녀의 어머니를 아십니까? 이겸은 그제야 자신이 여주에서 화재를 당했을 때 자신을 구해준 이가 다름 아닌 이 처자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그 달무리 무늬 비단 조각을 꺼내 보였습니다. 혹여 이 비단이 낭자의 것이 아니오? 그 조각을 본 순간 연실의 두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그것은 분명 자신이 찢어 이겸의 상처에 감아주었던 어머니의 마지막 유품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날 밤 건조장에서 나리께서 바로 그때 그분이셨습니까?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가 그날 밤의 인연으로 이어져 있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그날 밤의 인연을 확인한 순간 잠방 안에는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연실은 자신을 구해준 것이 낯선 사내가 아니라 자신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오히려 더욱 조심스러워지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방 안에 놓인 등잔불이 흔들릴 때마다 그녀의 그림자도 함께 일렁이고 있었지요. 이겸은 그런 그녀를 지그시 바라보다가 마침내 자신의 정체를 밝히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동안 신분을 감추고 다니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마주해왔으나 이 순간만큼은 유독 신중해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구해준 은인 앞에서 더 이상 거짓된 얼굴을 하고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지요. 낭자, 내 이제야 밝히는 것이 송구하나 나는 왕실의 명을 받아 비단 밀매를 조사하는 사람이요. 연실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조사관 나리셨습니까? 그렇소. 근래 왕실에 올라오는 진상 비단의 품질이 떨어지고 물량까지 사라지는 일이 계속되어 내가 직접 신분을 감추고 여주까지 내려온 것이요. 그러다 조만수라는 밀매상의 창고를 살피던 중 정체를 들켜 그자가 사람을 보내 나를 죽이려 불을 놓았던 것이요. 그렇다면 그날 그 화재는 도둑들이 나리를 노리고 저지른 짓이었단 말입니까? 그렇소. 그리고 그 창고에서 나온 물증을 줬다 보니 낭자가 유가자문에서 쫓겨난 시기와 이 일이 묘하게 겹치는 것을 알게 되었소. 연실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화재의 원인이 그저 실수가 아니라 사람을 해치려는 흉기였다는 사실이 그녀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날 밤 자신이 구해낸 사람이 이토록 크고 위험한 일의 한복판에 서 있는 인물이었다는 사실이 새삼무겁게 다가왔습니다. 나리 소녀가 그곳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곳에서의 기억은 지금도 떠올리기 힘든 것들 뿐입니다. 연실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아버지에게 내쳐지던 그 순간 태성의 뻔뻔한 손가락질, 한씨의 매서운 눈초리까지 모든 것이 다시금 그녀의 가슴을 옥죄어왔던 것입니다. 그 심정을 내 어찌 다 헤아리겠소마는 낭자의 어머니가 남긴 재주가 부정한 자들의 손에 이용되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지 않겠소? 이 말에 연실의 마음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습니다. 잠방 밖에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만이 그 무거운 침묵을 채우고 있었지요. 이윽고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리 소녀 개인의 억울함을 풀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어머니께서 평생을 바쳐 이루신 재주가 도둑질에 이용되는 것만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소녀 나리의 조사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이겸은 그녀의 결연한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소 낭자. 그대의 그 눈과 손끝이라면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요. 옆에서 이 대화를 조용히 지켜보던 금례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끼어들었습니다. 나리 소인이 한 말씀 여쭈어도 되겠습니까? 이 아이가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면 혹여 신변의 위험이 닥치지는 않겠습니까? 이미 한 번 죄 없이 쫓겨난 아이입니다. 두 번 다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내 반드시 낭자를 지킬 것이요. 이번 조사에는 왕실의 명이 실려 있으니 그 누구도 함부로 낭자를 해할 수 없을 것이요. 이겸의 이 단호한 약속에 금례도 비로소 안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 한구석에는 그래도 이 어린 아이가 다시 그 모진 집안으로 걸어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에 대한 안타까움이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며칠 후 유가자문의 다음 왕실 납품일이 되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온 집안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으니 이날만큼은 태성조차 평소와 달리 일찍 일어나 납품 준비를 살피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태연함을 가장하고 있었으나 그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요. 그때 갑자기 대문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곧이어 왕실 조사관들이 마당으로 들이닥쳤고 그 뒤로 감조관 복장을 한 이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뜻밖에도 이 집에서 쫓겨났던 연실이 함께 서 있었던 것입니다. 연실이가 어찌 이곳에? 한씨는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마치 저승에서 돌아온 원혼이라도 마주한 듯한 표정이었지요. 태성 역시 놀란 눈으로 연실을 바라보았으나 애써 태어난 척 헛기침을 내뱉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로 이리 갑자기 조사를 나오신 것입니까? 경문이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물었습니다. 이겸은 담담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왕실 진상 비단에 관한 조사를 나왔소. 협조해 주시오. 경문은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왕실 조사관이 이렇듯 직접 나섰다는 것은 이미 무언가 확실한 증자를 손에 쥐고 있다는 뜻일 터였으니까요. 게다가 그 옆에 연실이 함께 서 있다는 사실이 그의 불안을 몇 배로 키우고 있었습니다. 연실은 아버지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쓰며 곧바로 납품 비단을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 같은 비단처럼 보였으나 그녀의 예리한 눈과 손끝은 그 미세한 차이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비단들 실의 굵기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쪽 끝단을 보십시오. 달무리 무늬를 흉내내기 위해 붓으로 덧칠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연실의 이 말에 지켜보던 조사관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씨의 낯빛은 점점 더 창백해져 갔고 태성은 이마에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소리냐? 억지를 부리는 것이 아니냐? 태성이 소리쳤으나 연실은 흔들림 없이 말을 이었습니다. 도련님, 붓질로 무늬를 흉내낸다 한들 실제 실이 짜이며 만들어지는 결까지 속일 수는 없습니다. 이 비단을 짠 사람이 누구인지 소녀가 직접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연실은 옆에 있던 친모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이 비단 그대가 짠 것이 맞습니까? 친모는 겁에 질린 얼굴로 몸을 떨었습니다. 소인은 그저 시키는 대로 하였을 뿐입니다. 누가 그리 시켰습니까? 친모가 머뭇거리며 태성 쪽을 슬쩍 바라보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의 시선이 자연스레 태성에게로 쏠렸습니다. 태성의 얼굴은 이미 흑빛으로 변해 있었지요. 그는 무어라 변명이라도 하려는 듯 입술을 달싹였으나 끝내 아무 말도 내뱉지 못했습니다. 같은 시각 왕실 조사관 일부는 조만수의 창고를 급습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끝단이 잘려나간 왕실 비단 5필이 발견되었으니 이는 이겸이 이미 예전에 눈여겨보았던 바로 그 창고였던 것입니다. 미처 다 빼돌리지 못했던 그 5필이 결국 결정적인 증자가 되어버린 셈이었습니다. 이 잘린 비단들을 유가자문에 남아있던 비단과 대조해 보아라. 조사관의 명에 따라 비단에 오를 세밀히 맞추어 본 결과 놀랍게도 잘린 비단과 유가자문에 남아있던 비단이 원래 한 폭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럴 수가, 정말로 한 폭이었던 것이 맞구나. 지켜보던 이들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창고가 급습당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조만수는 그 자리에 남아있다가는 꼼짝없이 붙잡히고 말 것이라는 생각에 황급히 뒷문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그는 평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봐두었던 뒷산 오솔길을 향해 정신없이 내달렸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후들거렸으나 지금 붙잡히면 모든 것이 끝장이라는 생각에 그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대로 붙잡히면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다. 어떻게든 이곳을 벗어나야 한다. 하지만 이겸은 이미 조만수라는 자의 도주로까지 예상하여 미리 병사들을 뒷산 길목 곳곳에 매복시켜둔 뒤였습니다. 왕실 조사를 나서며 이겸이 가장 우려했던 것이 바로 이 밀매상의 도주였으니 그는 결코 허술하게 이 일을 처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조만수가 숨을 헐떡이며 산길을 오르던 그때 앞을 가로막는 병사들의 그림자가 어둠 속에서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게 섞어라. 왕명을 받든 조사관을 시해하려 한 죄인 조만수가 아니냐. 어찌 이곳까지.
조만수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는 몇 걸음 더 도망쳐 보려 발버둥 쳤으나 이미 사방이 병사들로 둘러싸인 뒤였으니 빠져나갈 구멍이라고는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네, 내가 잘못하였소. 목숨만은 살려주시오. 조만수는 그 자리에서 포박당한 채 끌려가며 그동안 자신과 손잡았던 자들의 이름을 하나둘 실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겁에 질린 그의 입에서는 여주뿐 아니라 인근 여러 고을에 뻗어있던 밀매 조직의 전모가 술술 흘러나왔습니다. 한양의 어물전 주인도 이천의 포목상도 모두 한 통속입니다. 저는 그저 중간에서 물건을 나르는 역할만 하였을 뿐입니다. 이겸은 이 자백을 근거로 즉시 병사들을 풀어 조만수와 얽혀있던 밀매 조직 전체를 소탕하도록 명했습니다. 그 결과 여주와 이천, 한양 일대에 뿌리내리고 있던 왕실 물품 밀매 조직이 뿌리째 뽑혀나가게 되었으니 이는 비단 유가자문 한 집안의 문제를 넘어선 훨씬 더 큰 성과였던 셈입니다. 곧이어 태성의 방에서 도박 장부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장부에는 조만수가 대신 갚아준 빚의 액수와 태성이 빼돌린 비단의 값이 정확히 일치하는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도련님, 이 장부는 대체 무엇입니까? 경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으나 태성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고개를 떨굴 뿐이었습니다. 연실의 방에서 발견되었던 은전에도 조만수 상점의 표식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다는 사실이 함께 밝혀졌습니다. 이 모든 증거가 하나둘 드러나자 결국 한 씨의 몸종 개똥이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무릎을 꿇으며 자백하고 말았습니다. 소인이 마님의 명을 받아 아 씨의 방에 비단과 은전을 숨겼습니다. 처벌이 두려워 그리하였을 뿐 소인은 그저 시키는 대로 하였을 뿐입니다. 이 자백에 마당 안의 모든 이들이 술렁였습니다. 한 씨의 얼굴은 이미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찌된 일이냐? 개똥이 내 인연 어디서 그런 거짓을 고하는 것이냐? 한 씨가 다급히 소리쳤으나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있었습니다. 태성은 이 순간에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어머니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다 꾸미신 일입니다. 소자는 그저 어머니께서 시키시는 대로 따랐을 뿐입니다. 무엇이라? 내 이놈, 내가 비단을 팔아넘긴 것까지 내가 시켰단 말이냐? 한 씨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습니다. 나는 그저 내가 연실에게 죄를 씌우려 한다기에 도왔을 뿐 내가 왕실 비단을 팔아넘긴 사실은 전혀 몰랐다. 이 모든 것이 다 내가 자초한 일이 아니더냐? 어머니께서 먼저 연실의 방에 물건을 숨기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이 없었다면 이 일이 이리 커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모자간의 이 추악한 다툼을 지켜보던 마당의 사람들은 그저 혀를 찰 뿐이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죄를 떠넘기는 그 모습이야말로 이 집안이 그동안 얼마나 골마 있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었으니까요. 박서방 역시 그 광경을 지켜보며 나직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그동안 아무도 몰랐다니 아씨께서 그 억울함을 홀로 견디셨을 것을 생각하니 참으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때 침묵을 지키고 있던 이겸이 마침내 앞으로 나서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바로 조만수의 창고를 조사하다 방화를 당해 죽을 뻔했던 그 감조관이다. 조만수에게 왕실 비단을 팔아넘긴 자가 바로 내 놈이었고 그 창고에서 나온 물증을 쫓다가 내가 불길에 갇혔던 것이다. 그리고 그날 밤 나를 구한 사람이 너희가 도둑으로 내쫓은 유현실이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마당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한 씨와 태성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고 경문 역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겸과 연실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나리께서는 그리고 사실 나는 이겸이 말을 이어나가려고 하자 그의 뒤에 실입해 있던 호위무사 하나가 갑자기 그 자리에 부복하며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저하, 어찌 몸소 이런 누추한 자리에서
정체를 밝히려 하십니까? 소인이 대신 아뢰겠사옵니다. 그러고는 마당에 있는 모든 이들을 향해 목청을 높였습니다. 이분은 다름 아닌 이 나라의 국본, 왕세자 저하이시다. 모두 예를 갖추어라.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마당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경문을 비롯한 모든 식솔들이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었고 한씨와 태성은 그대로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이 말에 가장 크게 놀란 것은 다름 아닌 연실이었습니다. 그녀는 두 눈을 크게 뜬 채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물러서고 말았습니다. 나리께서 왕세자 저하이셨단 말씀이십니까? 그녀의 목소리가 떨려 나왔습니다. 그동안 그저 왕실의 명을 받은 조사관이라 여기고 스스럼 없이 대해왔던 그 상대가 실은 이 나라의 국본이었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녀는 황급히 그 자리에 무릎을 꿇으려 하였으나 이겸이 먼저 손을 들어 이를 만류했습니다. 낭자, 예를 갖출 것 없소. 그대는 이미 내게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니 이 자리에서는 그 예가 오히려 온당치 않을 것이오. 연실은 그제야 겨우 마음을 진정시켰으나 그동안 자신이 조사관을 상대하듯 대해왔던 여러 순간들이 새사맞질하게 떠올라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경문 또한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연실아,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것이냐? 경문은 그제야 자신이 딸의 결백을 의심하면서도 침묵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고 눈가에는 뒤늦은 후회의 눈물이 맺히고 있었습니다. 너의 재능을 알아보고도 정작 내가 가장 힘들 때는 너를 지켜주지 못하였구나. 이 아비를 용서할 수 있겠느냐? 연실은 그런 아버지를 한동안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원망과 서글픔 그리고 옅은 연민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 겪었던 그 모든 서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듯했으나 그녀는 애써 담담한 목소리를 유지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제게 글을 읽는 법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죄인이 되었을 때 진실을 말하는 법은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이 한마디에 경문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딸에게서 나온 이 담담한 말이 그 어떤 원망의 외침보다도 더 아프게 그의 가슴을 후벼 팠던 것입니다. 마당 한켠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일꾼들 사이에서도 나직한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동안 아씨께서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었는데 대감마님만 모르셨던 것이야. 하늘이 무심치 않다더니 이제야 그 억울함이 풀리는구나. 이러한 웅성거림 속에서 이겸은 조사관들에게 다음 절차를 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집안의 죄상은 명백히 드러났다. 태성은 왕실 진상품을 빼돌려 사사로이 팔아넘긴 죄 한씨는 증자를 조작하여 죄 없는 이에게 누명을 씌운 죄로 마땅히 그 죄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조만수와 그 일당은 이미 오늘 아침 뒷산에서 모두 붙잡혀 여주와 한양 일대의 밀매 조직 전체가 소탕되었다. 이 선언에 한씨와 태성의 얼굴은 이미 핏기를 잃은 지 오래였습니다. 그들이 그동안 쌓아온 거짓과 위선이 이제 모두의 눈앞에서 낱낱이 벗겨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가자문을 뒤흔든 그 사건의 전모가 낱낱이 밝혀진 뒤 관아에서는 며칠에 걸쳐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와 신문이 이어졌습니다. 왕실 진상품을 몰래 팔아넘긴 죄, 그 죄를 감추기 위해 죄 없는 이에게 누명을 씌운 죄, 그리고 이를 방조하고 은폐한 죄까지 하나하나가 결코 가벼이 다룰 수 없는 중죄였기 때문이었지요. 먼저 태성에게는 왕실 진상품을 사사로이 유용하고 밀매 조직과 결탁한 죄가 물어졌습니다. 그가 팔아넘긴 비단의 값어치와 그로 인해 왕실이 입은 손해,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죄 없는 이에게 누명을 씌워 집안에서 내쫓기게 만든 정황까지 모두 고려되어 태성은 관직에 나아갈 길이 영영 막히고 유배형에 처해지는 중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때 이 집안의 유일한 후계자로 떠받들어지던 그가 이제는 죄인의 몸으로 먼 곳으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으니 그동안 쌓아온 방탕함의 대가가 이토록 무거울 줄은 그 자신도 미처 짐작하지 못했던 것이겠지요. 한씨 역시 그 책임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직접 비단과 은전을 연실의 방에 숨기도록 지시한 사실이 몸종 개똥이의 자백과 여러 증자를 통해 명백히 드러났으니 왕실 조사를 방해하고 죄 없는 이를 모함한 죄로 그녀는 더 이상 유가자문의 안살림과 재산을 관리할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평생을 이 집안의 안주인으로 군림해온 한씨였으나 이제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물러나야 하는 처지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경문 또한 이 모든 일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왕실 납품을 책임진 주인으로서 집안의 비리를 살피지 못한 죄 그리고 딸의 결백을 의심하면서도 끝내 침묵했던 죄를 피해갈 수 없었으니 결국 유가자문의 운영권을 왕실에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평생을 일구어온 가업을 이렇게 내려놓아야 하는 그의 심정이 어떠하였을지는 굳이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짐작이 가는 일이었지요. 한편 왕세자 이겸은 연실을 향한 처우를 두고 깊이 고심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은혜에 보답하겠다는 마음만으로 그녀에게 벼슬이나 지위를 내린다면 이는 오히려 연실의 진짜 재능을 가벼이 여기는 처사가 될 것이라 여겼던 것입니다. 낭자를 그저 내 은인이라 하여 높은 자리에 앉힌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녀의 재주가 아니라 이 몸의 사사로운 정 때문이라 여길 것이요. 그리하면 낭자에게도 그리고 이 나라의 법도에도 옳지 않은 일이 될 것이요. 이겸은 이렇게 판단하여 연실의 실력을 공식적으로 시험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왕실 직방에 이름난 장인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연실이 실제로 그 어미 월양에 버금가는 재주를 지녔는지를 직접 확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연실은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지난번 마당에서 이겸의 정체를 알게 된 뒤로 줄곧 마음 한구석이 어지러웠던 것을 새삼 다잡았습니다. 그동안 스스럼 없이 대해왔던 상대가 이 나라의 국본이었다는 사실은 여전히 낯설었으나 정작 이겸 자신은 그날 이후로도 조금도 달라진 기색 없이 그녀를 대해주었으니 연실 역시 차츰 마음의 무게를 덜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험이 있던 날 연실은 담담한 얼굴로 직방에 들어섰습니다. 그녀 앞에는 뒤섞인 고치더미와 일부러 굵기를 다르게 만들어 놓은 실타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늙은 장인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로 쏠렸으니 그 눈빛에는 은근한 의구심과 기대가 함께 서려 있었습니다. 이 뒤섞인 고치 가운데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가려내 보시오. 그리고 이 끊어진 실을 일정한 굵기로 이어보시오. 늙은 장인 하나가 이렇게 명하자 연실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는 고치 더미 앞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고치 하나하나를 스치듯 지나갈 때마다 색이 흐리거나 무게가 미세하게 다른 것들이 정확히 골라져 나왔습니다. 이어서 그녀는 끊어진 실을 조심스레 이어 붙이기 시작했는데 그 손놀림이 어찌나 섬세하고 정확한지 지켜보던 장인들의 입에서 절로 낮은 탄성이 새어나왔습니다. 이럴 수가 이음새가 전혀 티가 나지 않는구나. 두 가닥의 굵기를 이토록 정확히 맞추다니 이것이 바로 그 쌍실 달무리 비단의 기법이 아니오? 한 늙은 장인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중얼거렸습니다. 왕세자 이겸은 그 곁에서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지켜보고 있었지요. 시험이 끝난 뒤 왕실 직방의 장인들은 한 목소리로 이렇게 고했습니다. 이 여인의 기술은 결코 월양에 뒤지지 않사옵니다. 오히려 샘과 장부에 밝아 실을 뽑는 재주 이상의 안목을 갖추고 있는 듯 하옵니다. 이 말을 들은 이겸은 마침내 왕실에 명하여 오래도록 묻혀있던 진실 하나를 바로잡도록 하였습니다. 바로 왕실 기록에 처음으로 월양의 이름과 그녀가 남긴 쌍실 달무리 비단의 기법을 공식적으로 등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이 나라의 왕실 기록에는 월양이라는 이름 대신 그 주인의 이름만이 새겨져 있었다 하더군.
이제라도 그 잘못을 바로잡아 마땅히 그 이름의 주인에게 공을 돌려야 할 것이다. 이 조치에 따라 오랫동안 유경문의 이름으로만 기록되어 있던 그 뛰어난 비단 기술에 마침내 월양이라는 진짜 이름이 나란히 새겨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죽은 이의 넋이라도 위로받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바로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요? 연실은 이 소식을 전해 듣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생전 그토록 인정받고자 했던 그 이름이 이제야 비로소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으니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왕실은 이어 연실을 왕실의 비단을 진상하는 새로운 잠방의 책임자로 임명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은혜를 갚는 자리가 아니라 그녀의 실력과 안목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자리였으니 연실에게는 누에를 치는 여인들과 실을 뽑는 잡모들의 품삯과 작업량을 관리할 권한까지 함께 주어졌습니다. 그대에게 왕실 진상 비단을 관장할 책임을 맡기니 부디 그 재주와 안목으로 이 나라의 비단 산업을 바로 세워주시오. 이겸의 이 말에 연실은 이제는 자연스레 몸을 낮추어 예를 갖추며 답했습니다. 소녀, 어머니께서 남기신 뜻을 받들어 그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저하. 연실은 왕실의 인가패와 비단을 실은 수레를 이끌고 자신이 쫓겨났던 그 육아잠원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대문 앞에 도착한 그녀를 맞이한 것은 한때 위세등등했던 한씨의 초라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연실아, 이 어미를 좀 살려다오. 우리 집안이 이대로 무너지게 생겼구나. 한씨는 그동안의 그 매서웠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눈물을 흘리며 연실에게 매달렸습니다. 경문 역시 초췌해진 얼굴로 다가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연실아, 내가 이 육아잠원을 맡아준다면 이 아비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구나. 연실은 그런 아버지와 한씨를 한동안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한때는 이 집의 안방을 차지하고 자신을 그토록 짓밟았던 이가 이제는 이렇듯 초라한 모습으로 매달리고 있었으니 만감이 교차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연실의 마음은 이미 오래전부터 정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집 안방을 얻으러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빼앗긴 이름과 제가 빼앗긴 진실을 찾으러 왔습니다. 이 담담한 한마디에 한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연실은 그 대신 어머니 월양이 생전에 일하던 잠실과 친어머니의 몫으로 남아있던 뽕밥만을 돌려받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그저 어머니께서 일구신 그 자리만 돌려받으면 족합니다. 그 위에 새로운 이름을 세우고자 합니다. 그렇게 연실은 어머니의 이름을 딴 월양 잠방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예전 육아잠원의 잠실과는 사뭇 다른 곳이었으니 집안에서 버림받은 여자아이들과 남편을 잃은 과부들 그리고 갈 곳 없는 가난한 잡모들이 모여들어 기술을 배우고 정당한 품삯을 받을 수 있는 터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박금내는 이 잠방의 맞잡모로 자리를 잡아 갓 들어온 이들에게 누에치는 법을 가르치는 소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내 평생 과부 소리 들으며 살아왔는데 이 나이에 맞잡모 소리를 듣게 될 줄이야. 참으로 사람 일이란 알 수 없는 것이로군. 금례가 흐뭇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하자 연실도 오랜만에 밝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연실 자신은 왕실 비단의 품질과 장부를 총괄하는 책임을 맡아 예전 육아잠원에서 홀로 익혔던 그 셈법과 안목을 이제는 온전히 세상을 위해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느 저녁 연실은 잠방 뒷마당에 홀로 앉아 어머니가 남긴 비단의 찢어진 부분과 이겸에게서 돌려받은 비단 조각을 조심스레 이어붙이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지는 않았으나 그 달무리 무늬만큼은 끊어진 자리를 넘어 다시 하나로 이어지고 있었지요. 그때 이겸이 조용히 다가와 그녀 곁에 앉았습니다. 연실이 황급히 몸을 낮추어 예를 갖추려 하자 이겸이 손을 들어 만류했습니다. 이곳에는 우리 둘뿐이니 얘는 잠시 접어두어도 좋소? 연실은 그제야 조심스레 몸을 풀고 다시 손끝의 비단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어머니의 비단을 찢은 것을 후회하지 않느냐?
이겸이 나직이 묻자 연실은 잠시 손끝의 움직임을 멈추고 그 비단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이내 옅은 미소를 띠며 답했습니다. 비단은 다시 이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목숨은 한번 끊어지면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이겸은 그 말에 담긴 깊은 뜻을 헤아리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물어가는 노을빛이 두 사람이 앉은 마당 위로 은은하게 내려앉고 있었고 연실의 손끝에서 다시 이어진 달무리 무늬는 마치 끊어졌던 인연이 새롭게 맺어지는 것처럼 고요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왕실 비단을 훔쳤다는 누명을 쓰고 쫓겨난 첩의 딸은 어머니의 비단으로 왕세자를 살렸고 마침내 어머니의 이름과 자신의 삶을 함께 되찾았던 것입니다. 첩의 딸이라 하여 하인 취급을 받던 연실이었으나 그 손끝에 담긴 재주와 그 머릿속에 쌓인 학문은 그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적자로 태어나 모든 것을 누리던 태성은 정작 자신의 그릇을 스스로 깨트려버리고 말았지요. 이것이야말로 하늘이 사람을 대하는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신분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쌓아온 정성과 노력이 결국 그 사람을 만드는 법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진실이라는 것은 아무리 깊이 묻어두어도 결국은 스스로 빛을 내어 세상 밖으로 나오고야 만다는 것을요. 한씨와 태성이 아무리 교묘하게 죄를 감추려 하였어도 하늘은 결국 그 죄를 낱낱이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반면 연실은 그 모진 시련 속에서도 원망보다는 진실을 밝히는 길을 택하였으니 그 올곧은 마음이야말로 하늘이 끝내 그녀의 손을 들어준 이유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계시거나 마땅히 받아야 할 인정을 받지 못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부디 이 연실의 이야기를 마음에 새기시어 당장은 어둡고 힘든 길일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진실은 반드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법이니까요. 오늘도 이렇게 한 편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어 참으로 행복하였습니다. 부디 채널을 구독해 두시고 알림 설정까지 함께 해주시면 다음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놓치지 않고 만나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감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이야기는 16세기 양반 이문건의 실제 일기인 묵제일기와 18세기 영조 때의 잠업진흥책인 상정 관련 사료를 바탕으로 가문의 현금 유동성을 위해 노비와 전문 기술자를 고용해 대규모 양잠 기업을 운영했던 조선시대 양반가의 실제 경영을 모티브로 하여 재창작한 야담입니다.